네, 잘 쉬셨습니까? 저는 쉬지 못하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영재교육 과정의 개발입니다. 이런 영재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대 변화를 좀 고려하셔서 이전에는 이런 교육 과정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과정 개발 먼저 앞서서 영재교사란 무엇인가? 우리 다들 영재 담당 교사잖아요. 여기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두 번째는 그 학생의 어떤 교수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 자질. 그리고 교사로서의 어떤 인성적 자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보다는 이 전문적 자질이 좀 부족해서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는 교과 내용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우리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아는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이 전문적 자질보다 철학적 이해, 사명감이 중요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인성적 자질이요,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이라고 봅니다. 이 전문적 자질이라는 것에서 교과 내용 전문성은 있으면 좋으나 그게 전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스승은 그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스승님이 되느냐? 바로 저 전문적 자질 밑에 있는 창의적 수업 능력, 즉 지도하는 방법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녀야 될 영재교사의 가장 대표적인 자질은요, 창의적 수업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창의적 수업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몰입의 단계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 했죠? 10년입니다. 그럼 적어도 영재교육에서 분야에서 뭔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 수업 능력을 만들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보셔야 돼요. 저는 2002년부터 영재교육에 종사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돼 갑니다. 나름대로 저는 제 나름의 수업 방식, 노하우,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가? 사실 이건 이제 제가 낸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개를. 일단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영재교육에서는 그 교실에서 정규 수업에서 하던 강의보다는 뭔가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그런 연구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좀 크다. 그 다음에 영재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좀 충실하게 쌓고 싶은데 학교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연수라는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영재에 뛰어들 때 최근에는 뭐 영재 연수를 받아야만 영재 담당 교사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대략 한 70% 정도가 영재 연수를 받기 전에 이미 강의도 들어가고 강사하면서 중간에 연수 받는 1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받는, 즉 이수율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많이 쌓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사실 그 영재학급이라든가 교육청 단위 어떤 영재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데서는 뭐 자기 학교도 아니고 자기 근무지도 아니고 또 자기 시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죠. 또 학교 업무를 그렇다고 좀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부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주말에 나와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근무 환경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 좀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경력이 2년 이내인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 계속 토입되고 나가고 토입되고 나가고 꾸준히, 제가 아까 10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은 많지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조금씩 맛보기만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영재 교사들이 중간에 간두는 이유가 뭐냐, 또는 이탈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1년 전에 자 내년도 영재 담당 교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비는 자리를 메꾸는 형태가 너무 많았다. 더군다나 중간에 학기 중에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 무슨 다른 사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간두게 되었다. 누군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부족하고 꼭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제가 미비하다 보고 또 업무가 학교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또 해야 되니까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의 원인이 생긴 거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수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거고 예전에는 한때 방과후 수업보다 적은 수당을 줬어요. 그래서 모 시도에서는 너무 방과후 수업하고 영재 수업 수당에서 영재 수업 수당이 적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도 발생해서 그걸 이제 조정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뭐 조금 높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뭔가 충분한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걸 핑계대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본인 스스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재 교사는 영재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인지 발달시켜야 된다. 개인의 그 학문 분야의 흥미를 높여야 된다. 또는 뭐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슨 경험을 해야 된다. 학문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영재교육 관점이라는 것은 철학하고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개 정도의 철학을 가졌다고 봐요. 하나는 객관주의, 하나는 주관주의. 객관주의라는 것은 대부분 애들 보편적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특출한 애들이 있어요. 성취도가 높아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 우리 보기에는 똑똑한 아이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잠재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주말 수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일과 시간 중에서 걔는 그 수업을 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니까 걔들만 뽑아내가지고 별도의 특수반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영재교육 모델도 있어요. 호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이런 보편적인 교육이 객관주의라 그래요. 미국과 유럽에서 발달했고요. 대중화된 교육이죠. 우리나라의 영재학급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정규 수업을 받는데 물론 그 시간에 뽑지는 않지만 방과후에 하거나 주말에 따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영재학급 또 영재교육원은 바로 이 객관주의의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의 다 이 객관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재교육기관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진짜 영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주관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엘리트 교육이에요. 정규교육 과정을 배우지 않고요. 물론 그 주관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또래 애들이 받는 교육 과정과 전혀 다른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받는 아이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고하고 영재학교예요. 과학고는 그래도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재교육기관이라고 느낌상 얘기하지만 법상으로는 아니에요. 법으로는 영재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영재교육기관은 지금 현재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과거를 영재교육기관이냐 아니냐 논쟁을 많으나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고 나머지 기관들은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적은 도시에서 우수한 애들 인재 뽑아서 걔네들이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과학고하고 영재학교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만든 이유랑 거의 비슷한 거죠. 과학 인재 양성해서 걔네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뭐 과학자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해요. 우리나라는 제조국가, 기술 중심이잖아요. 일본은 물질 국가니까 노벨상의 화학상 뭐 물리학상 이게 뭡니까? 바로 물질 쪽에 더 가까운 이론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국가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질보다는 어디에? 제조에 더 관심을 두니까. 그러니까 노벨상 뭐 과학기술계가 노력 안 해서 노벨상 안 낸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가 노벨상이 지향하는 바에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떨어져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더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치중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란 거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고 영재학교도 우리가 말은 과학자 양성이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공대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공학적인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치중하게 되죠. 요즘은 또 뭡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영재교육 관점은 객관주의가 주관주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영재학과 영재교육은 대부분 객관주의 방식을 따르는 체제이고 우리 과학고하고 영재학교는 우리나라의 과학고 영재학교는 주관주의를 따르는 거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도 입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주의에 있는 학교는 보편성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특출한 애들인 거고 주관주의는 걔네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통적으로 영재교육과정은 이렇게 교수학습에 관심을 갖고 시작된 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 속진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우수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걸 배우고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걸 배우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걸 배우고 이런 게 좀 심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영재교육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변화에 좀 잘 안 맞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진 말고 심화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진과 심화의 차이는 뭐냐? 저는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속진은 저학년이 고학년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거고 심화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깊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상과 연계에 관계된 걸 하다가 상과 연계 정말 궁금해서 저기 대학 수준의 루이스 씨까지 올라가는 거. 전자의 이론까지 가는 거. 이게 심하고 아예 고등학교 과학을 다 배우는 거. 이런 것이 속진이에요. 그래서 심화와 속진으로 시작했다가 여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알려지면서 심화로 넘으면서 심화할 때는 당연히 왜 상과 연계에 관심을 가졌냐? 현실적 문제죠.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런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전문적인 이런 속진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 심화의 능력을 가진 애 좀 다르거든요. 이게 막 혼합되니까 아예 포괄적으로 둘 다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가장 등장한 것은 그래 속진도 없고 심화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독창성이야. 그래서 학문적인 요소 플러스 사회 문화적인 맥락, 그 사회에서 필요한 거, 가치,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인지 발달,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 판단력, 전두엽 활성화, 이 많은 것들이 뭉쳐진 것을 레시페이, 조리법적 접근법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뭐 앞에 나왔던 프로젝트와 좀 다르게 얘기해서 연구 프로젝트.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프로젝트는 이미 알려진 방법, 알려진 법칙을 이용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면은 연구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누구가 정해놓지 않은 새로운 거를 아이디어 내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요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되겠죠. 프로젝트 중심에 있는 현실적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리법적 접근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구 프로젝트는 지금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가져야 돼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창의성은 그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일단 실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력이 아니고 누구나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현성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정의 자체를 새롭게 내린 거예요. 독창성인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창의적인 거다라고 하죠. 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실현성이라는 부분에는 윤리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명과학에서 어떤 신기술로 뭔가 복제기술로 뭘 했다 치더라도 그게 사회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즉 실현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거라면 사실 그걸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영재교육과정은 내용 속진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거쳐서 속진과 심화를 섞어서 조리법적으로 오고 있어요. 초창기 때 우리나라도 역시 과학고가 처음 만들었을 때 내용 속진을 위주로 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2002년도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영재교육 들어올 때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부가 좀 떨어지네, 학력이 떨어지네, 또 영재교육 그 당시 하려고 했던 학부모들은 또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네 이러면서 속진과 심화를 섞었어요. 지금 영재교육 트렌드는 연구 프로젝트예요.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결해 나가는 거. 왜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가치 부여하는 거. 이 가치 부여는 사실 뭐라 해야 되나 기계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감성을 공감해서 하는 가치는 인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거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과정 산출물적인 측면이 있고 개념적인 측면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보면 내용적인 측면을 중시했던 거는 역시 속진입니다. 근데 이 속진이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단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 처방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속진을 합니다. 그 다 하죠. 다 실패하는 경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성공하지만 대부분 실패해요. 왜냐? 맞지 않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 하니까 따라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학의 어떤 전통적인 문제풀이 수학, 외국어 능력 이런 쪽에 가깝죠. 즉 그거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높은 성취 동기가 있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일 때나 가능한 거예요. 과정 산출물 중심은 아까 얘기했던 심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심화를 하니까 산출물을 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중심하게 되고 교사가 협업적인 자세로 가게 되고 요게 이제 영재교육 처음 시작할 때 도입되었던 과학, 수학에서의 문제 해결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도 높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심하니까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 집착력이 높은 아이들. 결국 그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의 대상에 따라서 이 학생은 속진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 학생은 가정 산출물로 하는 게 낫겠다. 즉 심화하는 게 낫겠다. 속진과 심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진과 심화를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진이 어울리는 애가 있고 심화가 맞는 애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영재학교에 가보면 학생들 중에는 그런 과제 연구나 R&D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속진해서 내신 성적 놓고 대학생 이상의 수준의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두 학생이. 그래서 아직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믹싱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인문학 쪽에서의 영재 교육할 때 많이 도입되었던 건데 이게 이제 인문뿐만 아니라 이공계까지 전부 다 이런 분야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토론식 접근법. 주제와 아이디어로 구성되고 소크라테스 방법.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질문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구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즉 토론하고 이런 문화. 이게 바로 주장 교육이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거. 결국은 학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높은 언어적 추론력.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강범위한 흥미와 읽기, 독서량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경우. 결국은 앞으로의 영재 교육은 이런 쪽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속진에 관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많이 해결해 줄 거고요. 이 부분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거고요. 이 부분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 교육 과정은 현재 수학, 과학, 인문학 쪽은 이렇게 약간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내용에서 개념적으로 모든 교과가 이동해 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재 교육을 접근법을 내용이냐, 그러니까 속진이냐, 심화냐, 이런 인식론적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예요. 개별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방법은 뭐냐? 속진을 제공하는 것도 달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속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속진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진단을 통해서 정해야만 할 수 있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 속진도 영재 교육 과정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사항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복잡성과 통합을 통해서 연관을 시키거나 관계를 찾아보게 하거나 다른 관점을 이해시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 정규 교육 과정과 달라요. 정규 교육 과정은 딱 하나의 법칙, 하나의 개념, 하나의 설명, 하나의 예시, 하나의 적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어와 사회를 연결시킨다. 과학과 사회를 연결시킨다. 지리와 수학을 연결시킨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잡성과 통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꼭 영재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스팀이라고 해서 융합인재교육, 스팀 교육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깊이 더하기. 깊이 더하기 뭡니까? 이게 심화입니다. 심화. 통찰력 있게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패턴과 경향성을 찾아보게 하는 거. 깊이 더하기는 심화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했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움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움 제공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데 새로운 문물, 새로운 도구, 새로운 현상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과 부도를 쓰는데 뭐 인문 연재가 있고 뭐 경제 연재가 있다. 뭐 이렇게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각 나라의 데이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같은 겟마인드 같은 거 새로운 도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한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 전략의 방법이고 또 이런 새로운 거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게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적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접목시켜서 뭘 해본다. 또는 앱, 요즘 앱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소리 분석할 때 앱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작곡을 뭐 흥얼거리면 허몬이라는 앱인가? 흥얼거리면 그것이 악보로 그려지고 그걸 갖고 연주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학습 도구 말고 새로운 학습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영재교육과정의 차별화를 시키는 개별 수업 단위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용 차별화. 내용 차별화는 전혀 새로운 내용, 즉 소재를 달리하는 거예요. 기존에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내용, 새로운 거. 수준은 비슷한데 소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처음 교과서 써질 때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그게 이제 유통되고 나니까 다 뻔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그 과학 활동 중에 CD 케이스, 이제 CD를 안 쓰니까 그 CD 있잖아요. 그 요즘 안 쓰잖아요. 그 CD를 버리지 못해 갖고 그걸 뒤집어서 중간에 이 뭐 도토리 같은 걸 꽂아갖고 돌렸더니 팽이가 되더라.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돌렸더니 그림이 막 섞이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막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소재를 달리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다 하잖아요. 그걸 뭐 실용실험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이 처음에 어딘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풀어놓으니까 지금 아예 상품화돼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달리한다거나 새로운 걸 제공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보편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교사가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신기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책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물건들 많잖아요. 신기한 뭐 얼리 어댑터처럼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신기한 거 그런 거를 먼저 써보고 먼저 접근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움을 제공한다 볼 수 있어요. 겟마인드라든가 어스 룰스쿨 제가 한 4년 전부터 저거 강의했거든요. 그때 완전히 새로웠어요. 근데 오늘 이거는 보신 분들은 이미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새롭지가 않거든요. 새로운 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팩트 플리스라는 책. 이게 재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거기 TV에서 한번 뭐 책 읽기 프로그램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럴 때 이제 좀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연동해서 교육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영재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그럼 완전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계속 하지 않으면 차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시간을 정말 잘 지킵니다. 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정은 그런 구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속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물을 중심하는 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중요시하는 개념 인식론적인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면 실제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물론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시되는 이 세 가지 탐구, 문제 기반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딱 순서에 맞아요. 즉 속진 위주일 때는 이런 탐구 위주가 중요했어요. 이 탐구란 말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고 한다지만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풀이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형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 걸 퍼즐이라고 그러죠. 그런 퍼즐을 교사가
잘 만들어내 가지고 학생이 뭐 실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찾아보고 이래갖고 이리 경로를 찾아서 딱 찾는 거. 조사 발표 실험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남는 건 뭐냐 학생한테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그 분야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 즉 속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심화라는 것은 산출물을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 사항이 있어요. 근데 문제 사항도 뻔해요. 비구조화됐다는 것은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이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뻔해요. 뭐 에너지 절약하는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면 그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그럼 에너지 전문을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처럼.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걸 개념들, 지식들, 방법들 끌어와야 되잖아요. 즉 사고력이 발달되는 거죠. 심화가 그렇거든요. 그게서 교사는 통찰력을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초인지라는 것은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문제는 잡긴 잡았는데 이건 내가 하기 힘들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또는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거나 또는 아웃소싱해서 다른 데서 끌고 온다든가 잘하는 친구를 불러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초인지죠. 그리고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약간의 모둠 활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탐구는 모둠 안 하고 혼자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 기반 학습 이 부분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문제 기반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은 이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정해진 걸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문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PBL로 작용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기존의 방법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새로운 걸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CPS, 창의적 문제 해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이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것들을 잘 찾아서 잘 정리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 기반 학습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스케줄을 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상황에 얘들이 필요한 지식이 이거고 이런 개념이 필요하니까 이걸 교사가 도움 자료를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CPS로 가면 이건 도움 자료가 없어요. 그냥 과정적인 도움을 줄 뿐이에요. 진행의 도움. 문제도 자기들이 정해. 보시면 토론 연구 문제 자기들이 문제 정한다는 거죠.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가정적으로 이거 했냐? 챙겼냐?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학생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과제 연구라든가 R&D라든가 또는 과학 전람회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보통 과학 전람회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을 하게 되면 개념 이해도 따라오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거 심화에 가깝고 창의적 문제 해결은 바로 과학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새로운 문제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지만 그게 과학자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못 가죠. 그렇다 해서 그럼 왜 했느냐? 그거는 바로 그와 같은 과학자와 같은 연구 역량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 역량, 즉 역량을 키울 때는 CPS 방법이 좋은 거고 개념을 이해시키면서 현실에 대한 감각 또는 현실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문제 기반 학습이 좋은 거예요. 발명교육 보세요. 발명교육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CPS보다는 약간 PBL에 가까워요. 그죠? 현실적인 게 더 강하니까. R&D라고 하는 과제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 스팀 R&D 이런 것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 중에 기존의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약간 속진시키면서 개념을 먼저 배우고 뭔가 만드는 거 한다. 그 거의 다 탐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서 탐구에서 CPS로 가야 돼요. 물론 초등학생이 CPS 하기 힘들어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뇌발달에 보면 전두엽 단계, 이 전두엽 단계가 활성화되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하는지 즉 PBL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일반 학생이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고1이에요. 일반 학생은. 그러면 영재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약간 맛을 봤거나 좀 재능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 중학생 정도는 PBL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PBL을 한다? 이거 어려워요. 내가 거기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BL, CPS는 중고등학교로서 해야 되고 초등학생은 탐구 위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갈라지는 거예요. 학년별로 좀 달라진다. 그러면 탐구도 제대로 안 하고 PBL도 제대로 안 하고 CPS만 바로 할 수 있냐? 안 돼요. 이게 누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렌줄리라는 사람이 영재 교육을 이제 대중화시키면서 택했던 방법이 속짓만 막 시켰더니 애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CPS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이 PBL을 잡은 거예요. PBL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탐구의 일부분, 창의적 문제의 일부분, 이 둘 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을 다 가져와서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기반 학습을 통하면 양쪽 다 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PBL 부분을 영재교육의 핵심을 삼아야 된다고 본 거고 우리나라가 영재교육진흥법 도입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산출물 중심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 없이 그냥 산출물 중심을 하니까 수업은 탐구를 했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뭔가 실제 적용하는 예를 내래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출물이 뭐 이게 안 맞네?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산출물 할 게 없으니까 무슨 연극을 한다든가 무슨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걸 끼워 맞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디에 가장 많이 치중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명확하게 이 구조에 따라서 그 학생의 연령대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학탐구 실험 모든 학생이 배우는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PBL과 CPS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단원명은 운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장치 고안하기가 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요. 탐구활동으로. 그럼 이건 교과서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니까 어느 정도 예를 줍니다. 그래서 야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주고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문제도 좀 적어주고 하는 과정도 안내해줘요. 그리고 나서 D가 비어있어요. 끝이 열려있는 거죠. 각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PBL스러워요. 그럼 CPS는 뭐냐? 연구 문제부터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게 야간 운동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뭐 낚시여도 상관없고 뭐 사이클링에도 상관없어요. 다 비어 있는 거죠. CPS는 뭐냐? 이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결국은 이 텅 비어 있는 거를 실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도입했는데 이거 하는 학교 없을 거예요. CPS. 학생들이 못 해내요. 왜냐? 앞에 PBL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탐구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만들 때 원래 교육과정은 요구하길 바랬어요. 근데 교과서를 쓸 수가 없어요. 채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사가 뭐 하란 말인가? 학생들도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PBL을 넣고 뒤에 CPS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선택적으로 탐구 예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정해서 하든지 해랬더니 다들 뭘 했느냐? 예시를 갖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고 적어도 영재교육에서는 저학년일 때는 이거 좀 해보고 고학년이면 이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 뒷받침이 되는 이론들은 이미 이제 사회에 나가면 HRD 센터라고 뭐 Human Resource Development, 뭐 인간 자원 개발 뭐 이런 분야에 가해서 70대 20대 12라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는 정규 교육과정 받았을 때 10% 효과가 있고 20%는 소셜 러닝, 즉 협업, 모둠 활동 이런 거 통해야 되고 70%가 뭐냐면 현장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대학교 4학년 되면 요즘 현장 실습 뭐 이공계는 거의 다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교대를 나왔습니다. 임용고시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수업 시간에 가리키는 내용 빼고는 전부 다 현장에 와서 배운 것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모든 학습을 한 거 아니에요. 모든 학습은 거의 다 임용고시 준비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70%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업은 교과서 개념 지식 중심이었다면은 이 새로운 방향,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것은 디지털에 맞는 도구,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수업, 이런 쪽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도 이상적인 과학 시간에 다룬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 아까 같은 겟마인드, 어스 룰스쿨 같은 실제 실측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감을 높이는, 즉 학습 효과가 큰 70에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재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현재 이렇게 해왔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영재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뭘 잡을 수 있냐. 사람마다 철학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또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 세계적으로 교육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의 어떤 보고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그만큼 가냐 나들이 많고 앞으로 교육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교육을 변화시키면요. 물론 이 교육을 변화시켜서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육이 따라가는 측면이 많아요. 결국 이런 보고서들은요. 세상의 변화를 교육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건요. 이미 세상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OECD 대세코 2003년에 연구되기 시작해서 2005년, 6년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컴피턴시를 키워야 된다 했어요. 그게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이질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이걸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정보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를 내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2006년 보고서잖아요. 우리가 입학 전형에서 수시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도입된 게 2010년도예요. 입학 사정관제. 그때 자기 소개서라는 걸 쓰게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고치면서 공통문항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난 3년 동안 너만의 학습법을 써라. 두 번째, 지난 3년 동안 네가 관심 깊게 했던 거 써라. 뭐 3가지 이상, 뭐 3가지만 써라. 교내 활동 위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네가 뭐 봉사했거나 나누거나 갈등 관리했던 거, 이런 거 써라. 예요. 지금 3가지 질문들 이거 연결되는 거 아세요? 자신만의 공부법을 써라.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학습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모아서 나만의 학습법이라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과정을 쓰는 거예요. 과정 준수이죠. 대인관계 역량 뭡니까? 아까 3번째 문항, 나누고 베풀고 갈등 관리.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네가 관심 갖고 했던 일 3가지 써라. 이거 자소 쓸 때 학생들이 내가 저과를 갈라 그러면 저과에 적합한 거 3개. 즉 3년 동안 나는 저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관리해서 활동을 했다.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써라 했더니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서로 다른 걸 써요. 이거 안 쓰거든요. 결국은 자소서라는 데서 요구했던 질문들은 다 이 3가지 역량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자소서 쓸 때는 이 3가지 역량에 맞춰 써야 돼요. 그렇게 진술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2005년도 초안 보고서 2006년도 개정안 나온 뒤에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교육과정을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앞에 있었던 것처럼 지식정보처리 역량, 대인관계, 공동체 역량 뭐 다 나온 거예요. 자기관리도 있고 다 있어요. 책임감 갖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 역량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뭐 한 20몇 개국이 교육과정 바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어요. 요거 갖고는 안 되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2018년에 OECD Education 2030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새로운 역량을 제시하는데 변혁적 역량이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혁적 역량은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지향점이라고 봐요. 자, 정보 처리 역량을 가졌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까 제가 주장하는 방법에서 오레오에서 주장했습니다. 정보 처리 역량 가져야 돼. 그래서 왜 가져야 되는지 사례도 제시했어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뭐 어떡하라고? 방향성이에요. 정보 처리 역량을 가지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 정보, 지식 할 때 데이터에서 지식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장. 즉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대인관계 역량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의 갈등 구조도 많고 굉장히 분열도 많고 대립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가지게.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정보 처리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대인관계 역량을 통해서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책임감 가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영재교육 과정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영재교육 과정을 짤 때 이런 것들을 고려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 문제사항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해서 새로운 가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글로벌 문제. 이건 이제 뭔가 실제 실험하기 힘든 거니까 비판적 사고로 토론해서 책임감과 의사결정력을 통해서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는. 앞에서 나왔던 용어를 잘 조합해갖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토론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영재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방식도 그런 문제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토론, 이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된다는 거고, 이때 주제는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SDGs라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라고 유엔이 17개를 정해놨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모든 교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딱 보면 뭔가 과학스럽다? 사회, 정치, 경제인가? 거의 다 넣을 수 있어요. 물리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주제에 맞는 소재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수업을 한다거나 또는 의사결정하는 수업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 충분히 이 시대에 맞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창출에 관한 영재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용적이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바뀌면 되느냐? 아니요. 더 나아가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4차 과학종합계획에 지능형 과학실이라는 게 있어요. 창의융합형 과학실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결합된 것을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교육부 창의융합형 과학실 사업단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잘 아는데 뭐 복잡하게 무슨 공간 나누고 뭐 발표용 있고 학습 있고 있던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교실 구현이 원래 창의융합형 과학실의 목표예요. 실험실 현대화가 아니에요. 실험을 잘하자고가 아니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학습 기능들, 토론 기능, 공작 기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실이면 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되고 이거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이 지능형 과학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 뭐 플랫폼이라고 거창하게 안 하고 뭐 구글 클래스룸이 있든 뭐 네이버 밴드가 있든 비대면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써봤잖아요. 거기서 평가도 가능하고 가상 실험도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보고서 작성도 가능한 그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필요하고 더 나아가면 실제 스마트화된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VR 도구를 쓸 수 있는 거. 물론 VR 프로그램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과학창의단에서 몇 억을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AR, 뭐 빛 실험실도 있고 VR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점점 많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딩 교육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코딩 교육을 집단화하지 않고 본인이 편한 시간에 누구나 실습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물론 정규 교육과정도 있고 대학의 수업화, 학점화된 것도 있어요. 수준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본인이 영상 보고 따라하다가 모르면 옆에 있는 챗봇한테 물어보면 챗봇이 답을 주는, 갈래해 주는. 이게 개인 맞춤화되어 있는 AI를 활용하는 온라인 코딩 실습실. 물론 이거는 가상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V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갖춰질 때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실들을 만들어질 걸로 예상하면 교육과정도 바뀔 수밖에 없죠. 기존의 탐구와 강의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과 토론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업 방법, 저희 이제 박사 졸업한 학생이 낸 논문인데 이걸 통해서 해봤더니 물론 수업 자체가 그걸 의도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가 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어쨌든 연구해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서울대 어떤 교수님하고 그 밑에 대학원생들이 또 하는 건데 거기에서 수업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논문들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초등학생 분야에서 하나는 중학생 분야에서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고 디지털 다루는 수업 모형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 응용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시간을 칼같이 맞춥니다. 벌써 2교시 시작한 지 45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차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